오늘은 이혼 숙녀 캠프 17기 가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20년의 결혼 생활. 그 안에 쌓인 침묵과 폭행, 그리고 끝내 찍히는 마침표까지 차분하게 눈앞에서 장면을 따라가듯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조명이 드리운 거실 소파.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한 뼘, 두 뼘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 반복해서 요구합니다. 20개월간의 가출과 외도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고. 남편의 말은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홀로 돌보며 겪었던 배신감과 고통, 아내가 집을 나간 그 행위 자체를 죄처럼 단죄합니다. 남편은 사과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아내가 고개를 숙이길 기다립니다. 아내는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아내는 나직이 말합니다. 자신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편의 폭력 때문이었다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아내는 20년의 결혼 생활 중 16년이 폭행으로 점철됐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그 말을 곧장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내의 침묵은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여기고 목소리를 다시 높입니다. 아내는 그 높아진 목소리에서 과거의 공포를 떠올린 듯 몸을 움츠립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 더 큰 피해자인지 증명하려는 소리 없는 전쟁처럼 굳어갑니다. 아내는 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말하지만 결국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선택을 용서할 수 없다는 듯 더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며칠 뒤 관찰된 일상은 다른 방식으로 같은 균열을 보여줍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오로지 여자의 몫으로 규정합니다.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아내의 수발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내는 이른 새벽부터 신문 배달을 합니다. 낮에는 옷가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호프집 일도 합니다. 쉴 틈 없이 움직이는 하루입니다. 밤 11시가 되어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오지만 아내를 기다리는 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감과 어질러진 거실입니다. 남편은 퇴근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아내의 고단한 일과에는 시선이 머물지 않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시작하며 한숨을 내쉬자 남편은 오히려 쏘아붙입니다. 여태껏 뭐하고 이제 와서 유난이냐. 그 말은 집안일이 돕는 일이 아니라 여자가 당연히 완수해야 하는 의무라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내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도 집안의 노동까지 독박으로 짊어집니다. 그 현실이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로 가치가 훼손됩니다. 아내는 말이 줄어들고 손만 더 바빠집니다. 갈등은 거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도 이어집니다. 아내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의 목욕을 시키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수발을 듭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한다고 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격려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너네 엄마한테 가서 다시 배우고 와. 시아주 버니도 아내를 몰아세웁니다. 아내는 그 수모를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하소연해 보지만 남편은 아내를 다그칩니다. 얼마나 같이 살았다고 그러냐? 참았으면 된 거 아니냐. 남편은 아내와 시댁 사이의 중재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댁의 편에 서서 아내의 고통을 묵살합니다. 아내는 남편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잃어버린 듯 시댁이라는 벽 앞에서 홀로 무너집니다. 그 방관이 쌓일수록 아내는 더 조용해지고 더 깊이 갇혀갑니다. 아내는 새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도맡았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세탁과 청소를 여러 번 해야 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안일은 여자가 할 일이라며 참여를 거부합니다. 아내가 무너지는 속도와 남편이 고개를 돌리는 속도가 맞물리며 집안의 균형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주방 한편에서 시작된 경제적 다툼은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남편은 2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대로 된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이 거의 없었다고 아내는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책무를 회피해왔다고 합니다. 아내는 결혼 전 20대 시절부터 신문 배달과 각종 아르바이트로 모아온 지참금 1억 5천만 원을 가족을 위해 전부 쏟아부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원하던 중고차와 오토바이를 사주고 집을 구하는 데 전 재산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당연하게 받아들인 듯 보였다고 아내는 말합니다. 아이들의 기저귀 값조차 없던 시절. 아내는 자신의 귀걸이와 금반지, 팔찌를 하나씩 팔아 연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암 투병 중에도 치료비와 생활비를 위해 암보험까지 해약해야 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말합니다.
월세와 관리비 55만 원은 내가 냈다. 남편은 자신의 기여만을 강조합니다. 아내가 바친 20년의 헌신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 아내의 표정은 더 굳어집니다. 폭력의 흔적은 생활의 한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소주잔 조각들. 남편은 언쟁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소주잔을 던져 깨뜨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관찰 카메라 앞에서도 담담하게 인정합니다. 아내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고. 아내가 침묵하면 화가 난다는 것이 폭력의 이유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기억 속 폭력은 훨씬 더 잔혹합니다. 큰아이를 가졌을 때 시작된 매질이 16년 동안 이어졌다고 아내는 말합니다. 머리채를 잡히고 피가 날 정도로 맞았던 기억. 아이들이 공포에 떨며 그 장면을 목격해야 했던 순간들. 그 시간들이 아내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또 말합니다. 8년 전 남편이 아이를 들어던지기까지 했다고. 남편은 그 말 앞에서 책임을 전가하듯 반문합니다. 네가 지키지 그랬냐?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담담하고 폭력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말끝이 떨립니다. 두 사람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상담실 의자에 마주 앉은 자리에서도 긴장감은 팽팽합니다. 상담사가 과거의 폭력에 대해 묻자 남편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과한 것으로 기억한다. 무릎까지 꿇었으니 된 거 아니냐. 하지만 아내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폭력이 5에서 6년 정도였다고 주장하고 아내는 16년이라고 맞섭니다. 상담사가 맞은 사람이 기억하는 법이라고 지적하자 남편은 비웃듯 말합니다. 먼저 사과하라는 말이 웃기다. 아내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 남편은 자신의 폭력이 아내의 게으름이나 가출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라고 여기는 듯합니다. 아내의 공포는 하소연으로 밀려나고 남편의 체면만이 남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잊어버렸다고 말하지만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날의 소리와 온도까지 기억합니다. 그 사실을 남편은 끝내 이해하지 못합니다. 며칠 뒤 심리생리 검사장. 아내는 뜻밖의 진실과 마주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묻습니다. 바람 피운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냐? 아내는 짧게 답합니다. 아니요. 그리고 검사 결과 그 답은 진실로 판명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2년을 같이 사느냐? 남편은 결과를 비웃듯 말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묻습니다. 나를 아직 사랑하느냐? 남편은 네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그 답을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남편은 나중에야 마음이 50대 50이라며 변명하지만 이미 아내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습니다. 자신은 아내를 단죄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면서 정작 아내를 향한 최소한의 애정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아내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검사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아내는 캠프 중도 퇴소를 요구하며 오열합니다. 남편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다. 아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탈을 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은 생각 안 하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어이가 없다. 남편은 아내의 눈물이 죄책감이 아니라 배신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20년을 맞으며 살면서도 가정을 지키려 했던 아내에게 사랑이 없다는 선고는 견뎌온 세월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고통이 됩니다. 아내는 무너지고 남편은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남편의 채무 고백 시간이 다가옵니다. 남편은 술잔을 기울이며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아내 몰래 코인 투자를 하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졌다고. 심지어 대출은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막대한 빚 앞에서 할 말을 잃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안해하기보다 미련 섞인 목소리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나도 열심히 살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그때 코인을 더 샀어야 했다. 아내는 암보험까지 해약하며 생활비를 메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 몰래 빚더미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신뢰는 배신당했고 가족의 미래는 도박판 위에 올려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상황 탓을 하며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는 듯 보입니다. 마지막 조정을 위한 법정.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듯 합니다. 아내 측 변호인은 16년의 폭행과 경제적 방임을 근거로 위자료 1,500만 원과 이혼을 요구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가출과 외도를 문제 삼으며 오히려 자신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맞섭니다. 조정장은 남편의 채무 액수가 수시로 바뀌고 진실성이 결여된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일갈합니다.
아내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남편은 비판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하는 게 황당하다. 아내의 결심은 오랜 폭력과 기만의 역사가 만든 결과처럼 보이지만 남편은 그것을 아내의 변심이나 쇼로 치부합니다. 결국 아내는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혼하겠다. 남편의 속마음을 확인한 이상 더는 기대를 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찾고 싶고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고 싶다.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선택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실망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원한 답이 아니었다. 20년 전 서로가 좋아 시작했던 인연은 깨진 소주잔처럼 날카로운 상처를 남긴 채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내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캠프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공포와 가난, 폭력으로 점철되었던 세월을 뒤로하고 홀로 서기를 선택한 뒷모습에는 슬픔과 해방감이 교차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아내의 마음이 곧장 편해지진 않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버리고 나갔던 20개월의 공백만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폭력이 그 가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은 철저히 부정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제 남편의 큰 목소리에 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눈치를 보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매를 기다리던 삶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타인의 수발을 들며 자신을 지워왔던 중년 여성이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찾으려 합니다. 남편은 끝내 닫히는 문 앞에서 혼자 남습니다. 나도 힘들었다. 그 말을 되풀이하며 마침표가 찍힌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글의 놀라였습니다.